마지막 발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축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일반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책임 연구자이시고요. 염초로 박사님께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철호입니다. 처음에 그 조상규 박사님께서 실태를 보니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용일 박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제 발제 자료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제가 뭐 해결책을 다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제목이 돼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발주 시장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박사님 내용하고도 거의 유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요. 과거의 산업화와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정보화 그리고 안정적 성장 시대로 바뀌면 결국에는 물적 토지를 구축하는 방식 또한 일시에 대규모로 개발하던 방식에서 점진적이고 맞춤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형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에서 전문화된 세부 건축 서비스 산업이 역할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이 그림을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네이밍을 붙인 것이 건설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건축이 성장을 지원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봤었고요. 이러한 배경이 건축 서비스 산업의 역할 그리고 진흥이 필요한 가장 큰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워낙 여러 자료에서 썼던 그림이고요. 건축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의 자체적인 매출액 규모라든지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방 그리고 후방 연쇄 효과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창출 능력이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것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서 건축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할 필요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뿐만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국민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부실 시공도 있을 것이고 안전대책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시설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단추를 생각을 해보면 건축 서비스 업계의 낙후된 산업 구조 또한 이런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원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축, 건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부실한 설계, 위험한 건축물 양산의 악순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개혁하고 투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건축 투자하고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 투자 활성화가 조금 더 노후 건축물 리뉴얼이라든지 약간 이용일 박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게 선순환 체계로 건축 투자 활성화가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역할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고민들 또한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규 박사님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해외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중국, 아랍 등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측면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2013년 6월에 이제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축 관련 단체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같이 건축 설계산업 육성 방안 핵심 과제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그다음에 산업성장 인프라 구축, 기술력 및 대외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3대 추진 전략에 맞춰서 8대 추진 과제, 22개 세부 추진 과제를 이제 도출을 했었고요. 이 중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1-1로 되어 있는 창의성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는 그 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 중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아직 그 착수를 못하는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이 이제 2014년 6월부터 그 1년 뒤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1월 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기 그 써 있습니다만 설계자 선정 방식을 디자인 공모실 전환하는 것부터 공정한 계약 체결, 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이 공공건축 설계 발주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2.1억 이상,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고시 금액이 2.1억으로 기재부에서 고시를 했고 법 시행할 때는 이제 2.3억이었습니다만 설계비가 2.1억 이상이면서 뭐 군사시설이나 발전시설 같은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설계 공모 적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 가격 입찰 중심으로 발주가 되었다면 법 시행이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체계로 바뀌었고요. 그때 저희가 그 추산을 해봤을 때 시행이 되면 공모 건수는 2배, 설계비 규모는 한 1.5배 정도가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발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는 그 아까 발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신축 중심에서 이제 개보수 중심, 리모델링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공공발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개보수 용역이 많이 나가서 대부분 이제 1억을 거의 뭐 넘지 않는 선에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공모 의무화에 따른 효과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설계 공모 방식이 좀 다양화됐습니다. 과거에 그 일반 설계 공모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한 공모 방식이라는 방식이 새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건축물의 설계안을 처음부터 확정하고 가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선정해 놓고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설계 방향을 건축주와 그러니까 발주기관과 논의하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한 공모 방식이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건설경제신문에서 연속 기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14년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시행 지침하고 관련 기준들도 정비가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부분, 그리고 설계 공모 참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설계 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PQ라고 업계에서 많이 부르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도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고시금액 이상 사업에만 PQ를 적용하도록 했었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다만 그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이라든지 신용등급, 그다음에 과도한 만점 기준을 좀 정비를 해서 소규모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좀 높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고시금액 미만이면 그냥 금액만 쏴가지고도 그 프로젝트를 딸 가능성이 있었는데 1억 미만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공 프로젝트를 따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문제 제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산업 및 건축 투자 활성화 촉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10월부터 건축 협정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맹지로 건축 행위가 불가했던 지역이 연접한 토지하고 같이 협정을 맺으면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국토교통부하고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12월에 전국의 4군데의 협정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협정 체결까지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과를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방식 발굴을 추진 중이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자체 임의규제 등과 관련된 각종 건축규제 개선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4년 9월에 규제개혁 장관에 의해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는 복합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를 시작으로 건축기준의 정비까지 건축규제 혁신 방안 그리고 도로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 달에 규제 총점 관리제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도 점수로 환산해서 규제 점수를 줄이면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이 감소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5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그동안 그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자체가 별도의 건축 조례의 형식이나 아니면 심의 기준을 따로 만들거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건축주, 민간 사업자라든지 설계업체 입장에서 조금 그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 또는 임의 규제가 많이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거치면서 부적절한 임의 규제들을 발굴을 했고 최근에 건축 심의 기준을 배포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만 제2차 건축정책 기본 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 공표는 아직 안 돼. 예, 마무리 단계이고요. 여기에는 3개 목표 9대 추진 전략 24개 실천 과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목표로 창조적 건축 산업 창출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진 전략으로 건축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 과제 내용 중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만들었던 실천 과제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건축 서비스의 정부 조달 시장을 선진화하겠다. 그래서 설계자 선정 방식을 기술력과 창의력 중심의 능력 평가로 전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불공정 계약 문제입니다만 발주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 적정 보상비 책정을 의무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건축 설계뿐만이 아니고 구조, 조경, 기계, 전기 등의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의 책임과 권한, 권리를 강화하는 계약 체계 개선 부분들이 조달 시장 선진화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민간 건축 시장 거래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 건축 시장에서도 공정한 계약 제도를 좀 정착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하고 다양한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좀 다양화하는 문제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의 책임 강화 문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실천 과제 세 번째는 창조적 인력 양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붙여져 있고요. 5년제라고 표현하는 게 뭐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건축학 인증제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좀 보완을 하면서 좀 더 실무적인 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학교육제도 개선 또한 실천과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지금 이제 화두고 상당한 그 정부에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의 건축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력 양성이나 산업체의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건축 전문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건축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 부분이고요.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첫 번째는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산업성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신규 해외 진출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일반 연구 사업으로 건축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토하는 내용 중에 이제 지금 자료를 담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아주 상세적이고 어떤 부분은 아직 러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설계 대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축사협회도 그렇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가 기준 체계라는 것이 지금 이제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소장님께서도 이제 다른 데서 주장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의료계에서 이제 포괄수가제로 하겠다라는 거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행위별로 수가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설계 대가 기준이 포괄적인 설계 대가제죠. 공사비가 얼마면 설계비 얼마 이렇게 돼 있지. 그 발주하는 설계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개선이나 추가나 이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설계 업무나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행위별로 설계 대가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설계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건축사의 책임도 강화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설계 대가 또한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연구를 진행하면서 14년도에 발주 공고된 설계 용역 중에 한 1,100여 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법의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그러니까 100% 의무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에 준해서 대가 기준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량을 상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대가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용역비가 공고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가 삭감된 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42% 정도가 특정 지자체의 걸 다 뽑아보니까 삭감이 된 채로 나가고 있어서 조금 이따 이제 수의시담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낙찰이 되거나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가 기준에서 규정한 설계 용역비의 반값 정도로 각종 인증 비용을 포함해서 설계 업무를 하고 계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비정액 가산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제 예전에 계속 있으셨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투입인 시간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게 제도화로 대가 기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사 유형별, 건축물 유형별로 실비정액 가산 방식 도입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더 받을 수 있겠냐라는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것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설계 공모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된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고 준공 과정에서 확인을 받도록 이제 제도화는 되었었는데 이게 아직 대가 기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발주 기간이 제대로 된 예산도 아직 마련을 못 하고 있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어디까지를 설계의도 구현 업무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줘야 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제도화가 되어서 원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된 업무들을 제대로 된 비용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늘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는 규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한 줄 있죠. 설계 대가의 신축 설계 대가의 1.5배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만 있고 건축법에서 규정한 리모델링과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리모델링의 범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지자체에서 청사의 일부 부분을 이제 그 지자체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개보수 수준이었는데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건축사법 이 대가 기준만 보고 1.5배로 이제 설계 용역비를 책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부 감사에서 용역비를 과다 책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고 있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신축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캐드 도면이 없는 경우 또는 종이로 된 도면도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리모델링의 업무 표준 그리고 대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공정 계약행위 개선 중에 수의시단 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좀 그 화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설계 공모가 의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빨리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펴냐면 설계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거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마찬가지인데요. 시행령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듯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1항에 4호의 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쪽에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계약 부서에서는 설계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면 당신은 수의계약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관행에 따라서 수의시담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발주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뭐 낙찰가 하한율 87%, 86%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전 담당자가 다른 업체하고 80%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도 80%라고 해서 그거를 예전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격 이하의 견적서를 당선 업체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자마자 설계비가 20% 정도가 깎여서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법 개정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엔 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좀 더 내려가면 42조의 3인가 46조의 4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공모 당선자를 낙찰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명영규 장관님께서 계실 때 김영섭 대표님께서 공공디자인위원장을 하시면서 행자부에 별도의 그 설계공모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되고 설계공모 운영 요령이라고 하는 행자부 자체적인 설계공모 추진 방식을 제도를 만드시면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부의 계약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이 조항은 만들어낸 이유가 설계공모에 당선이 되면 수익에 하지 마라라는 의미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의 경우에는 이 지방계약법의 규정을 들어서 수의시담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수의시담을 하느냐라고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다만 행자부 담당자의 추가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 지침이 아니고 행자부의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계약법에도 지방계약법과 같은 조항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국토부의 설계공모 운영 지침과 행자부의 설계공모 운영 요령을 단일화하면 제도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아마 운동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변경 시 비용 지급 근거 마련이라고 썼습니다만 설계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 벌어지는 각종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추가적인 요구, 다시 계획 설계 단계로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설계비를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사실은 관행화되어 있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업계에서 보통 얘기하실 때 그거를 설계 변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계약 관련 법령에서 설계 변경이라 하면 설계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시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설계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돈을 달라라고 얘기하시면 계약 담당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설계 용역이 준공이 다 됐는데 설계 변경 비용을 달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법에서는 계약 내용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리고 그 기재부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량의 증가가 발생하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건축 설계를 포함한 그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서는 그냥 이거를 준용해서 하세요라는 정도만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설계비 자체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설계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에 대해서는 돈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사계약 일반 조건을 찾아보시면 거기 밑에 추가적으로 감리계약 일반 조건, 소프트웨어 사업 일반 조건을 추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건축 서비스 용역 일반 조건이라는 부분을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이 설계 과정 중에 벌어지는 각종 내용 변경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정의가 상당히 폭넓게 돼 있고 오늘 저기 서 대표님도 오셨습니다만 구조, 기계, 전기, 설비, 소방, 조경까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건축 서비스 산업이 규정이 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조경진흥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 분야와 어떻게 이제 이런 대가라든지 계약 문제를 조율할 것인가는 이제 아마 올해 안에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를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실은 건축 설계 분야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건축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구조기계, 전기, 설비, 소방, 조경과 같은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주장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심플합니다. 분담 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명확한 책임과 실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이 주장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건축 설계 사무소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건축 설계 사무소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책임과 권한이 규정이 된다면 충분히 분담 이행 방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이 부분 또한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표준 계약서 형식이 됐건 분담 이행 방식의 조건이 됐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조상규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국토교통부랑 작년에 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산업이라는 측면으로 그 국가의 통계로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성장의 그 가능성을 전망하거나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착을 하지 못한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좀 지속적이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도 내가 새로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설계사무소에 이제 친분이 저는 많으니까 괜찮은데 건설사를 어디로 해야 될지 도대체 저 건설사가 믿을 만한 데인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건축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 나오는 몇 분은 비싸겠지. 결국에는 또 구청 앞에 있는 작은 사무소를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산업이 정확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업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국민에게 많이 제공이 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중소규모의 건설이나 설계사무소를 포함한 서비스 업체의 육성 또한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보체계 구축에 한 꼭지로 같이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 박사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연도별 건축물 준공 규모를 보시면 국토부 자료입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정체 수준인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한 233만 동 정도 있다고 하고요. 밑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2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따져봤을 때 재건축 투자비가 한 700조 원 정도 규모라고 국토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의 신축 중심이 이제 거의 정체가 되거나 하락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좀 새로운 건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한 것 또한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건축 투자 유도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는 이제 아까 나왔던 민간 투자를 포함한 공공 건축물의 리뉴얼 또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예전에 2005년도쯤에 한 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건축물 수명을 45년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향후 20년간 과거에 집중적으로 지었던 노후 공공건축물을 새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400조 원, 40조엔 정도라고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노후건축물 시장이라는 것이 그 건축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관련돼서는 아주 상당히 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건축 의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거나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보시면 설계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VE, 심의 대응 업무, BIM, 지구 단위 계획,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의 경관 설계 관련 업무, 마스터 플랜, 사업 타당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건축사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공공 발주가 나갈 때 그 참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지구 단위 계획, 도시재생, 경관계획, 보행환경, 리모델링, 인테리어, 경제성 검토 등에서 근본적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의 참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또한 건축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업역 발굴과 그 확대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건축물과 관련된 그 일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 마을건축과 공간정보 분야, 퍼실리테이션 업무 등에서도 건축 설계를 포함한 건축 서비스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은 그 타 업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건축 서비스 분야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있어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건축계에서 추진 중이신 건축진흥원 설립 또한 아주 필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부분입니다. 아까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조상규 박사님께서 그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현재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건축 설계 사무소를 포함한 그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진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향후 한동안은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할 그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 그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뭐 별로 해준 게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동안 했던 정책이나 제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업체의 진출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개인,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어떻게 하면 해외로 진출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건축학 인증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건축 관련 학과들이 인증제를 도입을 했고 그 취지가 그 졸업을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건축사를 따거나 해외를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학을 포함한 정부나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 전공자, 졸업생이나 실무자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고 해외 나가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 창업, 청년 실업 문제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만 한정은 아닙니다만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민간에서 다양한 청년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관심이 없고 이 기관에서도 건축 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조금 더 그 확대하거나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정책 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사가 단독으로 진출해서 해외에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고 일을 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패키지로 또는 그 국가가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건축 서비스 분야가 정책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뭐 건설협회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코트라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코이카, 수출입은행, 산업인력공단, 그 다음에 세계법제정보센터라는 곳이 이제 법제처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를 좀 활용하시면 해외 관련된 그 법령 정보를 제공하거나 번역 서비스도 과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그 건축 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연계가 좀 밀접하게 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그 환경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